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3년 1월 유럽 축구 겨울 이적 시장 뒤숭숭한 안팎의 상황 때문에 잠잠하던 토트넘이 갑작스럽게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에버튼 이적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던 아르나우트 단주마 선수를 이적 시장 마감 일주일을 앞둔 시점에 하이제킹했다는 소식인데요. 대체 이 선수를 갑작스럽게 영입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또 이 선수가 왼쪽 측면을 기반으로 치고 들어와서 슈팅하는 정확히 손흥민 선수와 역할이 겹치는 선수인데, 손흥민 선수의 최근 부진 때문에 손흥민 선수를 대체하기 위해서 데려오는 것인지, 단주마가 어떤 선수인지부터 토트넘의 상황, 그리고 쿨루셉스키 선수가 자격정지 징계로 한 달간 뛸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토트넘의 후반기를 가늠할 이적 시장에서의 영입 그리고 선수단 상황 지금부터 상세하게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이 1월 이적 시장에 지금까지 링크가 없었던 깜짝 영입에 성공하는 분위기입니다. 현지 시간으로는 1월 24일, 한국 시간으로도 1월 24일 밤부터 또 25일 새벽에 걸쳐서 공신력 높은 이적 시장의 전문 기자들이 앞다투어서 보도를 했는데요. 먼저 이탈리아 출신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가 토트넘이 단주마 딜을 하이제킹하려고 하고 있다. 비아레알의 스타 단주마가 에버튼과 합의를 했고 메디컬 테스트도 이미 일요일에 진행을 했고 공식 사인만 남겨두고 있었으나 토트넘으로 방향을 선회하게 만들었다. 토트넘이 발표 전에 끼어들었다는 얘기죠. 즉 이 소식이 현지에서 화요일에 나왔는데, 즉 현지 시간으로 월요일에 발표를 앞둔 시점에 갑작스럽게 토트넘이 연락을 받고 단주마가 방향을 선회했다는 얘기예요. 곧 결정이 내릴 것인데 어찌됐거나 토트넘이 마지막 단계, 공식 단계를 밟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 소식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정보가 곧바로 나왔습니다. 파브리치오 로마노가 한국 시간 1월 24일 밤 11시 35분에 트위터를 올렸는데, 곧바로 3분 뒤에 에버튼 소식에 대해서는 1티어로 꼽히고 있는 더 보블이라는 트위터 계정에서 단주마 하이제킹에 대해서 또 컨펌하는, 또 확인하는 그런 트위터를 올렸어요. 잉글랜드 축구협회 측에 에버튼이 이제 선수 등록을 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이게 급선회가 됐다. 왜냐면 단주마가 사인을 해야지 이게 등록을 할 수가 있는데 사인을 마지막에 안 하고 토트넘과 협상을 시작하면서 모든 걸 물른 거예요. 이미 주말에 메디컬 테스트도 했고 양자 간의 합의가 모두 완료된 상태에서 선회가 이루어졌으니까 하이제킹이라고 보는 것이죠. 사실은 메디컬 전이라면 약속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적하는 경우 이래도 하이제킹이라든지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어찌됐거나 메디컬 테스트까지 하고 어떻게 보면 공식 발표를 위한 미디어 작업, 그러니까 사진 촬영이라든지 영상 촬영이라든지 한 상태에서 옮기게 되니까 이제 하이제킹이라는 얘기가 나온 것인데요. 이게 에버튼이 이제 주말에 있었던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에 패배하면서 강등 위기에 정말 철저하게 처하게 됐고, 이런 가운데 프랭크 램파드 감독까지 경질하게 되고 새로운 감독이 누가 될지 불투명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램파드 감독과도 얘기를 했을 것이고, 또 램파드 감독 체제에서 에버튼에 대한 상황도 지켜봤을 것이고, 또 에버튼의 장기적인 미래까지 봤을 때 단주마 입장에서는 일단 프리미어리그로 가는 것을 원해서 에버튼과 협상은 했지만, 그 와중에 토트넘이 끼어드니까 당장 챔피언스리그도 뛸 수 있고 현재로서는 더 큰 자금력과 더 좋은 전력을 갖고 있는 팀에서 오퍼가 오니까 선회를 하게 된 거예요. 지금 에버튼은 큰 위기에 처해 있다. 영국 기관지 데일리 메일에서도 또 에버튼에 대한 취재력이 있는 크레이그 호프 기자가 에버튼은 지금 큰 위기에 처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그 소식 중에 하나가 바로 에버튼의 이제 프랜차이즈 스타이자 유스 출신 스타인 앤서니 고든의 이적이 또 추진되고 있다는 겁니다. 토트넘이 지난 여름에도 원했던 선수인데 이 선수가 결국에는 에버튼에서의 미래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또 에버튼 구단 역시 램파드 감독을 경질하고 또 잔류를 장담할 수 없는 가운데 팀의 기반과 기대감이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고든이라도 매각을 해서 구단에서 좀 현금을 확보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강등이 될 경우에는 돈을 더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한데요. 데일리 메일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은 뉴캐슬 유나이티드가 고든 영입을 위해 움직였고 2,500만 파운드에 1,500만 파운드 옵션 조건, 총액 4,000만 파운드 조건으로 얘기가 되고 있어요. 여기에 첼시도 끼어들고 있다. 첼시 같은 경우에는 고든을 데려가도에 에버튼이 잔류하는데 후반기에 힘을 쓸 수 있도록 재임대를 보내주겠다. 이런 조건으로도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뉴캐슬이 첼시와의 경쟁에서 이길 것으로 자신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또 영국 정론지인 텔레그래프에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말씀드린 크레이그 호프는 데일리 메일에서 좀 독점 정보를 주로 이제 다루고 있는 유료 파일 메일 플러스에서 에버튼이 새 감독 최우선 후보로 마르셀로 비엘사 감독과 협상을 진행했는데, 이 비엘사 감독이 에버튼의 팀 자체가 너무나 느리고 본인이 원하는 철학을 구동하고 곧바로 적용하기에는 스쿼드가 안 맞는다. 그래서 우려하고 있다. 이 협상이 부정적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나온 소식으로 봤을 때는 사우스햄튼에서 경질된 랄프 하제니틀 감독이 또 새롭게 에버튼의 유력한 감독 후보로 떠올랐다. 이런 보도들도 있는데, 사실 하제니틀 감독도 사우스햄튼에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강등 위기를 겪다가 경질이 됐잖아요. 물론 능력이 있는 감독이고 좋은 축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감독이지만 에버튼이 당장 잔류하기 위한 그 미션에 있어서
하제니틀이 합당한 감독인가, 적합한 감독인가, 그런 면에 대해서도 선수들도 좀 우려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단주마가 에버튼에 가는 게 아니라 토트넘의 제안이 중간에 들어왔을 때 그리로 선회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또 다른 연구의 정론지인 가디언조차 이런 연쇄적인 상황에 대해서 에버튼이 큰 위기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비엘사 선임이 사실 불투명해졌고 또 고든도 떠날 수 있고 토트넘의 단주마까지 뺏긴 가운데 모시리 구단주가 구단 매각까지 추진하고 있다. 공식적인 입장에서는 매각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고 또 부인했다는 얘기들도 있지만, 밀도 높은 특히 가디언과 같은 매체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다는 것은 에버튼이 완전히 지금 콩비박산이 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엔 단주마도 선택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세계적으로 축구계 최고의 기자들을 모아놓은 웹진 디 애슬레틱 영국판의 데이비드 온스테인 기자가 아르나우토 단주마가 토트넘에서 이제 메디컬 테스트까지 진행하고 있다. 즉 앞서 말씀드린 최종 협상과 에버튼에서 선회한 과정이 훨씬 더 진전이 됐다. 토트넘으로 간다. 토트넘 훈련장에 가서 메디컬 테스트를 했으니 거의 뭐 이제 끝났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에 이어서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도 업데이트된 소식을 전하면서 히얼 이고를 띄웠습니다. 이 히얼 이고는 합의가 끝났고 발표만 남은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디컬 테스트까지 끝났고 문제가 없었다. 사실은 지난 주말 에버튼에서도 메디컬 테스트를 했고 또 문제가 없었거든요. 거기에다가 사실은 입단 영상까지 촬영을 했었는데 결국엔 토트넘으로 옮기게 됐고, 비아레알로 가게 되는 계약 조건은 임대입니다. 하지만 완전 이적 옵션이 있는 것으로 좀 알려졌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어찌됐거나 최소한 올 시즌이 끝날 때까지는 단주마 선수가 토트넘에서 뛰게 됐는데, 비아레알이 최근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핵심 선수들을 좀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 또 지난 시즌 비아레알이 챔피언스리그 4강에 오르는 과정 속에 이 단주마 선수가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쳤거든요. 그리고 그런 비아레알로 가기 전에 잉글랜드 무대의 본머스에서 활약을 또 했기 때문에 잉글랜드 무대에 적응력이 있는 선수다. 다시 프리미어리그로 오고 싶은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단주마 선수가 토트넘으로 오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페드로 포로 오른쪽 풀백, 오른쪽 윙백 선수죠. 스페인 대표 선수이기도 한데 이 선수가 측면에서 공격력이 굉장히 좋잖아요. 토트넘과 계속해서 연결됐었는데 스포르팅 리스본 측에서는 4,500만 유로로 설정된 바이아웃 금액이 아니면 보내지 않겠다. 즉 이적료 협상을 하지 않겠다라는 자세를 취하고 있어서 이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었는데, 지금 토트넘이 계속해서 성적 반등이 어렵고 콘테 감독의 거취도 문제가 생기고 또 지금 파라티치 디렉터조차 제대로 역할 수행이 어려운 상태가 되다 보니까 새로운 후보를 찾고 새로운 협상을 하고 또 새로운 협상 담당자가 나서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얘기를 하고 있던 포로에게 조금은 오버페이를 하더라도 데려와야겠다. 결국에는 포르투갈의 최대 스포츠 신문지 하나인 아볼라에서 포로의 토트넘 이적이 매우 가까워졌다. 이 4,500만 유로 주권에 대해서 거의 합의가 되어가고 있다. 스페인 스포츠 신문 아스 역시 포르투갈 쪽의 소식을 인용하면서 또 자체 취재 내용을 전하면서 포로의 토트넘 이적이 임박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엔 이 4,500만 유로를 일시금으로 주지 않더라도 어떤 형태로 쪼개라도 맞춰주는, 스포르팅이 원하는 조건을 맞춰주는 형태로 좀 데려가는 것이 지금 완료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적 시장 마감 일주일을 앞둔 시점에 갑작스럽게 토트넘의 속도를 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사실 전력 보강이 꼭 필요했던 것도 맞고 콘테 감독이 2명의 선수 영입 요청을 꼭 원했던 부분들도 있지만, 일단 최근 드러난 소식 중에 하나는 그래도 현재 토트넘의 공격을 이끌어가고 있고 가장 큰 창의성을 발휘하고 있는 데얀 쿨루세스키 선수를 시즌 후반기에 확실하게 기용할 수 있을까, 꾸준히 기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한국 시간으로 화요일 새벽이죠. 풀럼과의 경기에서 토트넘이 1-0으로 이겼는데 이 경기에서 쿨루세스키가 또 한 번 근육 통증을 느꼈다고 해요. 장단지 근육 통증을 느꼈고 이게 어느 정도의 부상인지 아직 드러나진 않았지만, 사실 쿨루세스키 선수가 올 시즌에 조금 잘할만 하면 다치고 잘하다가 다치고 이런 게 벌써 이제 세 번째가 되고 있거든요. 의료진이 또 부상이 심하지 않을 것이다, 금방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해놓고도 오래 걸리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만약 이 시점에서 또 한 번 쿨루세스키가 쓰러져서 한동안 뛰지 못하게 된다면 토트넘의 공격은 이제 완전히 무너진다. 손흥민 선수까지도 자신감을 잃고 폼이 떨어진 가운데 모라 선수는 실질적으로 거의 뛰기 어려운 몸 상태이고, 힐 선수도 가능성을 보여줬지만 최근 콘테 감독이 기용하는 패턴을 보자면 확실하게 믿음을 갖기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유벤투스의 회계장부 조작 스캔들의 여파인데요. 이탈리아 언론인인 파올로 칠리아니가 관련 규정을 통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중에 이적료 부풀리기보다도 가장 큰 문제가 코로나가 터진 기간 동안, 그러니까 2019-2020 시즌과 2020-2021 시즌에 유벤투스가 그 회계 장부를 맞추기 위해서 선수들이 4개월간의 급여를 이제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게 일방적인 부분이었고 게다가 4개월 중에 1개월만 실제로는 삭감을 하고 3개월은 보너스로 주겠다. 그리고 실제로 지급이 된 부분들도 나오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부당수령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로 인해서 유벤투스가 승점 삭감 15점의 징계를 받게 된 상황인데, 여기에 선수들에게도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
왜냐? 이런 상황을 다 알고 함께 이런 회계장부 조작에 가담을 했다는 얘기죠. 부당하게 받게 된 나머지 3개월 급여에 대해서 추가적인 벌금도 내야 할 수 있고 이 규정에 따라서는 사안에 이제 평가를 해봐야 되겠지만 1개월 정도 선수 자격정지 징계가 나올 수 있다. 이 징계가 나올 경우에는 한 달 정도 경기를 못 뛴다는 건데 이 과정에 이제 합류한 선수 중에 유벤투스를 떠난 선수들도 있고 또 감독인 사리 감독도 있어요. 그러면서 언급된 게 디발라, 데미랄, 쿨루세프스키, 벤탄쿠르가 해당된다. 디발라는 로마로 갔고 데미랄은 지금 아탈란타에 있고 쿨루세프스키와 벤탄쿠르는 토트넘에 있잖아요. 지금 토트넘은 만약에 이게 진짜로 진행이 된다면 벤탄쿠르까지도 한 달 정도 쓸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 물론 이렇게 엄격하게 진행을 하겠느냐. 선수들이 무슨 힘이 있냐. 구단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또 항변하고 또 얘기를 해서 자격정지 징계까지 나오겠느냐. 벌금 정도 받은 급여에다가 플러스해서 벌금을 내는 정도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지만 토트넘 입장에서는 최악의 경우도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대비를 한다는 것은 결국 선수 영입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1월 이적 시장 안에만 그게 가능하니까 쿨루세프스키가 부상이든 혹은 자격정지를 한 달을 못 뛰는 최악의 상황이 되든 이런 것들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선 공격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단주마 선수가 사실은 역할상으로는 손흥민 선수와 정확하게 겹치기는 해도 두 선수 모두 사실은 좌우 측면을 또 소화 못하는 것도 아니고 특히 손흥민 선수는 오른쪽에 가서도 뛸 수가 있기 때문에 쿨루세프스키 선수가 문제없이 뛰는 상황이 된다면 분명히 단주마가 손흥민 선수의 직접적인 경쟁자가 되겠지만 쿨루세프스키가 뛸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손흥민, 단주마가 스위칭하면서 같이 뛸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1월 이적 시장에서 급히 영입이 되려고 하는 이 두 선수의 특징은 바로 쿨루세프스키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다. 토트넘에서 모우라가 부상으로 빠진 가운데 온더볼, 드리블 돌파, 개인 능력을 통해서 상대를 벗겨내고 또 공격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옵션이 거의 없어요. 솔직히 손흥민 선수도 드리블 돌파보다는 슈팅, 침투, 속도가 강점인 선수고 케인 선수도 연계라든지 패스라든지 마무리에 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혼자 공을 갖고 상대의 압박을 깨부시면서 크랙같이 뛸 수 있는 선수가 많이 없거든요. 그런 가운데 단주마 선수는 왼쪽 측면 기반으로 개인 공격 능력을 갖고 있는 선수고 또 페드로 포로는 오른쪽 풀백, 오른쪽 윙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른쪽 측면에서 신체 조건은 좋지 않지만 기술이 좋고 빠르고 킥력이 좋은 선수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혼자의 힘으로 득점 기회를 창출해낼 수 있는 측면 자원을 데려오는 것은 쿨루세프스키가 뛰지 못할 상황을 대비하는 것이다. 그리고 플러스 확실한 것은 단주마의 주 포지션은 왼쪽 윙포워드고 왼쪽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또 스트라이커 역할도 볼 수 있지만 손흥민 선수가 거의 겹친다고 봐야 돼요. 이 부분은 기다리고 또 믿었지만 결국엔 손흥민 선수가 기대만큼의 영향력을 보이지 못하고 또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또 손흥민 선수의 부담을 덜어주고 또 손흥민 선수가 경쟁할 수 있는 선수가 오는 게 맞다. 말씀드린 대로 쿨루세프스키의 몸 상태에 문제가 없다면 단주마, 케인, 쿨루세프스키로 3탭이 구성될 수가 있고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보면 로테이션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열린 겁니다. 단주마 선수가 2021-2022 시즌 부상 때문에 빠진 기간이 있는데요. 라리가 23경기 10득점 3도움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4강까지 오르는 과정 속에 11경기 6득점 1도움으로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였죠. 하지만 올 시즌 들어선 조금 주춤하고 있어요. 또 그런 주춤한 모습 때문에 월드컵 최종 엔트리에도 들지 못했는데 공식 경기 6골을 넣고 있고 영향력이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분명히 2021-2022 시즌에 보여줬던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선수가 센터포워드로 사실은 비아레알에서 많이 뛰면서 14골을 넣은 부분들 비아레알 커리어를 봤을 때는 사실 중앙 공격수에서 폭넓은 움직임을 보였던 것이 많은데 케인을 뺀다는 것도 생각하기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사실은 단주마는 손흥민 선수의 직접적인 경쟁자다. 단주마 선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단주마 선수가 이제 지난 시즌이 커리어 하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23경기에서 10득점 3도움 라리가에서 기록했고 기회 창출도 15개를 했다. 이게 중요해요. 이 선수가 마무리를 하는 선수가 아니라 기회를 만들어가면서 골도 넣는 선수인데 이 선수의 히트맵과 터치맵을 보면은 확실히 손흥민 선수가 겹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왼쪽 측면을 기반으로 안쪽으로 들어오고 물론 오른쪽도 커버하고 중앙 지역도 폭넓게 커버하지만 손흥민 선수의 히트맵과 터치맵을 놓고 봐도 거의 겹친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동선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비아레알에 가기 전에 본머스에서도 좋은 경기력을 보였고 그때 기회 창출 볼캐리 능력 본인이 공을 소유하고 돌파하고 끌고 가면서 기회를 만들어내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었는데 이때도 왼쪽 측면 왼쪽 하프 스페이스를 기반으로 문전 중앙으로 치고 들어오는 박스 안으로 치고 들어오는 플레이를 하니까 이 역시 정확하게 손흥민 선수가 겹치고요. 또 단주마 선수의 비아레알 지난 시즌 전체 기록에서의 각종 이제 그래프를 봐도 지금 보시면 왼쪽 측면을 기반으로 움직였고 왼쪽 측면을 기반으로 마지막 패스도 들어왔고 또 왼쪽 측면에서 더 많은 크로스 패스를 올렸고 또 페널티 박스에서도 왼쪽 부근에서 슈팅을 많이 때렸고 또 기회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겹친다. 이 선수가 지난 2021-2022 시즌 라리가에서는 돌파력에 있어서는 최고의 선수였습니다. 2021-2022 시즌 라리가 90분당 드리블 및 공격적인 전진 수치에 있어서는
드리블도 상위권, 공격적인 전진도 상위권이었어요. 최상위권이었습니다. 라리가에서 가장 돌파력이 좋았던 선수다라는 게 드러나는 기록이고요. 90분당 공격 상황에서의 경합 승률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공격 경합 횟수 자체가 많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승률이 50%를 넘어가니까 결국에는 부딪히고 이겨내고 상대를 뚫어낼 수 있는 데 있어서 좋다. 최근에 또 안아골절 부상 이후 손흥민 선수의 경합 승률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 역시 손흥민 선수가 좀 아쉬운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는 자원이라고 볼 수 있는 수치고, 또 무엇보다 좁은 공간에서도 빠져나올 수 있는 세밀한 기술을 갖고 있거든요. 상대 박스 안에서 볼터치 기록도 지난 시즌 라리가에서는 최상위권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선수가 오면 측면에서 가운데로 치고 들어가는 돌파와 문전 지역에서의 탈압박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90분당 기대 득점 및 슈팅 기록 지표에서도 모두 상위권이다. 결국엔 단주마가 골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인데요. 지난 시즌 좋았던 그 플레이에서의 그 장면들을 보면 센터백인 파우토레스가 바로 찔러주고, 또 왼쪽 풀백인 에스투피런이 벌려준 상태에서 하프 스페이스 지역을 공략하는 이 배우 침투 움직임, 요게 또 손흥민 선수가 잘하는 움직임인데 이것도 단주마의 특징이고, 또 단주마가 중앙 공격수로 움직인다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중앙 공격수로 뛰면서도 왼쪽 하프 스페이스 지역을 넘나들면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 부분도 손흥민 선수가 겹칩니다. 즉 솔직히 냉정히 단주마는 손흥민 선수의 부진 때문에 오기도 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쿨루셉스키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지금 뛰고 있는 왼쪽 측면 공격수 자리를 단주마가 커버하고 오른쪽으로 손흥민 선수가 뛸 수 있다. 이 가능성을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단주마 선수가 커리어 전체의 기록으로 봤을 때 왼쪽 윙어로 가장 많이 뛴 건 맞아요. 92경기를 왼쪽 윙어로 뛰면서 32득점, 25도움으로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는데, 그 다음으로 이제 센터포워드, 그리고 그 다음으로 오른쪽 윙어로도 뛰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오른쪽 윙어로도 19경기 뛰면서 3골 2개의 도움을 올렸으니까 물론 단주마가 오른쪽 윙어로 뛸 거라고 보진 않아요. 다만 왼쪽 윙어로 뛰면서도 손흥민 선수가 오른쪽에 있으면 둘이 스위칭하면서, 특히 두 선수 모두 포워드, 센터 포워드로서의 역할도 가능하기 때문에 케인이 내려오고 단주마 손흥민 선수가 올라가서 또 교차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시너지를 낼 수도 있다. 즉 단주마와 손흥민이 무조건 로테이션으로 서로 같이 뛰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함께 뛰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리고 그 여지에는 역시 쿨루세스키 선수의 부상이나 징계와 같은 그런 리스크 요소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현재 토트넘의 포진도에서 새로 단주마와 포로가 오게 될 경우에는 단주마 선수가 물론 케인 선수의 자리 스트라이커 포지션도 볼 수 있지만 마치 히샬리송이 그러다시피 공격 스리톱의 전 영역을 커버하되 왼쪽 측면을 기반으로 움직인다. 사실 히샬리송 선수도 에버턴 시절이나 와퍼드 시절에 손흥민 선수가 뛰는 그 왼쪽 영역을 기반으로 뛰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올 시즌 초반에 손흥민 선수가 교체되면서 뛰는 경우도 있었지만 함께 뛸 때는 히샬리송이 오른쪽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명확하게 단주마가 왼쪽에서 뛸 때 장점을 보이기 때문에 함께 뛸 경우에는 손흥민 선수가 오른쪽으로 간다. 그리고 그 이유는 쿨루셉스키가 부상이라든지 이런 우려들로 풀시즌을 치르기가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모두가 풀핏이라면 사실 손흥민 선수는 단주마와 경쟁을 해야 됩니다. 단주마, 케인, 쿨루세스키가 첫 번째 플랜 A가 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가 없어요. 최근에 손흥민 선수가 분명히 자신감이나 좀 폼이 떨어진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런 자극과 이런 상황 속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또 한번 일어서서 또 경쟁을 이겨내고 또 단주마가 와서 함께 시너지를 낼 수도 있다. 울버햄튼의 황희찬 선수도 마테우스 쿠냐가 왔을 때 경쟁 자원과 아니야 했는데 서로 합이 좋았거든요. 단주마가 올 경우 또 페리시치와는 합이 맞지 않았던 손흥민 선수가 단주마가 이제 주고받고 들어가면서 플레이를 하고 또 교차 플레이를 하고 연계도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또 개인 돌파력을 통해서 상대 수비를 끌어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손흥민 선수에게도 플러스 요소가 될 수 있는 경중의 상황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단주마의 영입은 영국 현지 시간으로 1월 25일에 공식 발표가 바로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상황은 조금 더 지켜보고 저희가 공식 발표가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토트넘은 곧바로 오는 주말에 경기를 치르죠. 1월 29일 일요일 새벽 3시에 챔피언십 2부 리그 팀인 프레스턴 노스엔드와의 FA컵 4라운드 경기인데, 콘테 감독이 FA컵에서 우승을 하고 싶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도 뭐 일부 로테이션이 있겠지만 허투루 치르지는 않을 것 같고, 단주마의 임대가 이전에 확정이 될 것 같은데 최근 맨유의 베어루스트도 그렇고 또 아스날의 트로사르도 그렇고 첼시의 무드릭이나 주앙 팔리스도 그렇고 이런 이적생에 데려온 선수들 하루 이틀 만에 바로 경기에 투입하고 있잖아요. 시즌 중에 왔기 때문에 이미 몸도 만들어져 있고 경기를 뛰던 선수들이고 게다가 공격수들이라는 점에서 전술적인 면에서 이제 훈련이 많이 필요하진 않기 때문에 아마 단주마가 프레스턴과의 경기에 바로 또 데뷔전을 치르고 맨시티와의 경기는 이제 어떤 선수가 선발로 나올지 또 콘테 감독이 또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 단주마 선수의 영입이 토트넘에 어떤 효과를 낳고 또 손흥민 선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공식 발표가 나고 나면 더욱더 세밀하게 분석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